1519년 12월 15일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덕궁 안은 고요했지만 전각 하나만은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중종은 혼자 서 있었다. 왕좌에 앉아있지도 침전에 누워있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래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궁궐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왕은 잠들 수 없었다. 아니, 잠들어서는 안 되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신하 한 명을 부르면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한마디 명이 떨어지는 순간 잠들어 있던 조정은 깨어나고 단 하룻밤 만에 권력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후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컸다. 중종은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한번 뜻이 내려지면 다시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 주저할 수 없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조광조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바로 그것이었다. 왕은 혼자여야 강했다. 신하가 너무 강해지면 왕은 약해진다. 중종은 그것을 너무 늦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중종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신하를 불렀다. 그날 밤 왕은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는 한 신하의 몰락이 아니라 한 왕이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다 내린 선택에 관한 기록이다. 중종은 왜 그날 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역사 속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순간의 두려움과 인간적인 고민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이런 깊은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15년 중종은 조광조를 처음 조정에 불러들였다. 당시 조광조는 30대 초반의 젊은 유학자였다. 성리학에 정통했고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중종은 그런 조광조가 필요했다. 솔직히 말하면 중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왕의 모습을 조광조를 통해 완성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신하들이 그를 추대했다. 그 과정에서 중종은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는 신하들에게 빚진 왕이기도 했다. 반정 공신들은 자신들이 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중종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위는 얻었지만 왕다움은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다. 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권위는 불완전했다. 중종은 연산군처럼 폭군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연산군의 폭정을 보며 자란 중종은 백성을 괴롭히고 신하를 탄압하는 왕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 손에 좌우되는 허수아비 같은 왕도 되고 싶지 않았다. 중종이 원한 것은 명군이었다. 세종이나 성종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역사의 길이 기억될 왕, 현명한 정치를 펼치고 나라를 번영시키며 후대에 칭송받는 왕.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신하가 필요했고 조광조는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해 보였다. 조광조는 중종에게 희망이었다. 그는 부패한 조정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유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무엇보다 중종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사람처럼 보였다. 중종은 그를 신뢰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깊이 신뢰했다. 조광조는 중종에게 말했다. 왕께서 바른 정치를 펼치신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를 다시 이룰 수 있다고. 중종은 그 말을 듣고 싶었다. 자신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자신이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문관에 자리를 주었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조광조의 의견을 경청했다. 처음 2년 동안 둘의 관계는 견고해 보였다. 왕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조정 안팎에서는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1518년 8월 초
조광조는 중종에게 소격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격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왕실에서 병이 돌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이곳에서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도교적 색채가 강한 곳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왕실과 함께 해온 공간이기도 했다. 왕실 사람들에게 소격서는 단순한 제사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이었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이었으며 하늘의 간절함을 전하는 곳이었다. 중종의 어머니도 왕비도 후궁들도 모두 소격서에 의지하고 있었다. 병이 들었을 때, 아이를 잃었을 때, 부만할 때마다 그들은 소격서로 향했다. 하지만 조광조는 단호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도교 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단을 숭배하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왕이 바른 정치를 펼치려면 먼저 이러한 잘못된 풍속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도교는 이단이었고 소격서는 없어져야 마땅한 곳이었다. 하지만 중종은 난처했다. 아니, 난처함을 넘어서 불편했다. 중종에게 소격서는 단순히 도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었다. 소격서는 연산군 시절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던 곳을 중종이 직접 복원한 곳이었다. 연산군은 소격서를 무시했고 왕실의 전통을 경시했으며 그 결과 백성과 신하의 신뢰를 잃었다. 중종은 왕이 된 후 소격서를 수리하고 다시 활성화시켰다. 그것은 중종이 연산군과 다른 왕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왕실의 전통을 회복했다는 증거였으며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였다. 그런데 조광조는 그것을 없애라고 했다. 왕이 직접 복원한 것을 왕 스스로 없애라고 압박한 것이다. 중종은 거절했다. 소격서는 왕실이 오래 의지해온 곳이다.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중종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광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간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점점 더 강해졌고 표현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중한 요청이었던 것이 점차 강한 촉구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왕이 결단하지 않으면 신하로서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압박으로 변해갔다. 중종이 계속 거부하자 대간들은 전원 사직서를 내던졌다. 조정이 마비될 위기였다.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압박이었고 어쩌면 협박에 가까웠다. 중종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신하들을 이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하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조광조는 더 강하게 압박했다. 그의 상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종과 성종 같은 성군께서도 소격서를 혁파하지 않으신 것은 잘못입니다. 선왕의 잘못을 핑계로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대 임금들도 전하를 핑계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것입니다. 조광조는 지금 세종과 성종마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왕마저도 이 문제에서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중종에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중종은 당황했다. 조광조는 자신이 왕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왕의 체면이나 권위를 생각은 하고 있는 걸까? 한 달이 넘도록 공방이 이어졌다. 중종이 거부하면 조광조는 더 강하게 압박했다. 상소는 끊이지 않았고 대간들의 사직은 반복되었으며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신하들은 둘로 나뉘었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쪽과 왕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하지만 조광조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중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왕실 사람들은 소격서를 지켜달라고 했고 신하들은 소격서를 없애라고 했다. 중종은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광조는 궁궐 앞에서 철야 농성까지 벌였다. 홍문관 관원들을 이끌고 밤새 상소를 올리며 왕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종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새도록 상소가 올라왔고 신하들은 왕이 굴복하기만을 기다렸다. 왕은 궁궐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신하들에게 포위된 것처럼 느껴졌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1518년 9월 초 중종은 결국 소격서 혁파를 승인했다. 그날 중종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이루었다는 만족감보다는
자신의 뜻을 굽혀야 했다는 굴욕감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중종은 이때 처음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조광조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신하가 아니라는 것을. 조광조는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왕의 체면이나 권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중종이 원한 것은 개혁이었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광조에게는 그 구분이 없어 보였다. 아니, 어쩌면 조광조는 왕의 권위보다 옳은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중종은 혼자 생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광조는 과연 나를 위한 신하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상을 위한 신하인가? 중종의 마음 한편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파장이 일어났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현량과란 천거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과거 시험으로는 문장력과 암기력은 알 수 있어도 인품은 알 수 없으니 덕망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왕이 직접 면접으로 뽑자는 것이었다. 중종은 이 제안에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 세종시대의 태평성대를 재현하고 싶었던 중종에게 현량과는 매력적으로 들렸다. 인품과 학식을 겸비한 인재들을 등용한다면 조정이 더 나아질 것이고 자신의 통치도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중종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천거는 신하들이 하지만 최종 선발은 왕이 면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었다. 소격서 사건으로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느꼈던 중종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뜻대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100여 명이 넘는 인물이 천거되었고 그중 20명이 넘는 이들이 최종 합격했다. 중종은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결재를 했다. 그들은 실제로 학식이 깊었고 말에도 조리가 있었으며 인품도 훌륭해 보였다. 중종은 어쩌면 만족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인재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합격자 명단을 자세히 보니 조광조와 가까운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조광조의 절친한 버신 김식이 장원으로 뽑혔고 조광조와 학연으로 연결된 안당의 세 아들이 모두 합격했으며 그 외에도 조광조와 같은 학파나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중종이 최종 결재를 한 것은 맞았다. 면접을 보고 직접 뽑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학식도 뛰어났고 인품도 훌륭해 보였다. 하지만 중종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천거 과정 자체가 조광조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조광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조광조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인재를 청거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정 안에서 조광조를 따르는 신하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홍문관과 사간원 사헌부에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조광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광조가 상소를 올리면 그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조광조가 개혁을 주장하면 그들이 뒤를 받쳐주었다.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다. 중종은 불안했다. 자신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다. 반정이란 신하들이 힘을 합쳐 왕을 바꾼 사건이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듯이 언제든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중종에게 항상 존재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신하의 세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진다는 것은 중종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다. 왕은 혼자여야 강하다. 여러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왕은 그 균형의 중심에 설 수 있다. 하지만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왕은 그 세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중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광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조광조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조광조가 주장하는 정책은 거의 통과되고 있었으며 중종이 거부해도 결국 조광조의 뜻대로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중종은 생각했다. 지금 이 조정에서 진짜 왕은 누구인가? 신하들은 누구의 말을 더 따르는가? 현량과는 조선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시행되었다. 그 이유를 중종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은 점점 더 자신이 만든 개혁의 그림자에 갇혀가고 있었다. 이제 조광조의 개혁은 정책이 아니라
중종의 왕위 자체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1519년 10월 말 조광조는 위훈 삭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훈 삭제란 반정공신 중에서 거짓으로 공을 세웠다고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지우자는 것이었다. 반정 당시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은 100여 명이 넘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반정에 참여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도 있었지만 반정과는 무관하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었고 뇌물을 주고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조광조는 이들을 가려내 공신 칭호를 박탈하고 그들이 받은 토지와 노비를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거짓 공신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정의롭지 않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었으며 진짜 공신들에게도 불공평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종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혁 정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다. 그 반정의 정당성은 반정 공신들의 존재로 증명되었다. 공신들은 중종의 왕위를 정당화하는 증인들이었고 그들의 공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종의 왕위도 정당한 것이었다. 만약 그 공신들 중 상당수가 가짜였다면 그 반정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반정 자체가 소수의 진짜 공신과 다수의 거짓 공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중종의 왕위는 어떻게 되는가? 조광조는 그것을 건드린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조광조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반정 공신이 가짜라는 말은 반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고 중종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중종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작은 공이라도 이미 정한 뒤에 다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종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조광조는 또다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신하들을 이끌고 보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중종을 압박했다. 매일 상소가 올라왔고 대관들은 사직을 반복했으며 중종은 점점 지쳐갔다. 소격서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아니, 이번에는 더 심했다. 당시 조정의 상당수가 조광조 세력이었기 때문에 중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중종은 혼자였다. 왕은 혼자였다. 그는 거부하고 또 거부했지만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조광조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신하들은 중종이 굴복하기만을 기다렸다. 중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궁궐 밖에서는 신하들이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궁궐 안에서는 왕이 홀로 고민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중종은 자신이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신하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중종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번에도 결국 조광조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중종은 자신이 왕인지 의심스러웠다. 결국 보름이 넘는 공방 끝에 1519년 12월 중순 중종은 위훈 삭제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중종은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조광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반정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조광조라는 신하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중종은 두려웠다. 조광조가 다음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조광조의 세력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그리고 언젠가 조광조가 자신을 폐위하려 한다면 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중종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며칠 후 궁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주초위왕, 달릴 주, 닮을 초, 될 위, 임금왕. 한자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된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글귀였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조광조를 시기하는 세력이 꿀로 글자를 쓰고 벌레를 풀어 갉아먹게 만든 조작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중종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이다. 중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소격서 혁파로 왕실의 전통과 자신의 권위가 꺾였고 혈량과로 조광조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으며 위훈 삭제로 자신의 정통성마저 흔들렸다. 그 상태에서
조 씨가 왕이 된다는 글귀를 본 중종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중종에게 그 글귀는 확신을 주는 신호였다.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였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중종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광조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다. 왕이 신하를 죽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주초위왕 사건은 그 명분이었다. 중종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던 마지막 한 조각, 영모의 의심, 그것이면 충분했다. 1519년 12월 중순 깊은 밤, 중종은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들였다. 반정공신 중에서 조광조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위훈 삭제로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았던 사람들, 조광조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중종은 그들에게 명령했다. 조광조와 그 세력을 체포하라. 김묘사화가 시작된 것이다. 새벽이 되기 전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의금부에 갇혔다. 단 하룻밤 만에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조광조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신문을 받으면서도 담담히 말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믿는 것은 임금의 마음뿐입니다. 조광조는 중종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기하는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중종이 직접 자신을 숙청했을 리 없다고 믿었다. 자신은 중종을 위해 개혁을 추진했고 중종을 위해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으며 중종을 명군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는가? 조광조의 머릿속에는 혼란만이 가득했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조광조는 동료들과 함께 상소를 쓰기 시작했다. 종이를 펴고 붓을 들고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글을 썼다. 한자 한자에 자신의 진심을 담으려 했다. 중종을 만나 직접 말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자신의 충정을 전하고 싶었다. 상소를 쓰는 동안 조광조는 지난 4년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중종과 함께 개혁을 꿈꾸던 날들, 조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중종이 자신을 신뢰해 주었다고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상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임금이 계신 곳이 막혀 있어 생각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영원히 하직하면 실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애원이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간청이었다. 조광조는 마지막까지 중종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중종은 그 상소를 읽었다. 오래 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손에 든 상소는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중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다. 그리고 답했다. 조광조를 사사하라. 사약을 내린다는 명령이었다. 중종은 조광조를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광조의 눈을 보면, 그 진심을 마주하면 자신의 결정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중종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광조가 진심으로 자신을 위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심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날 수 없었다. 실록은 이때 중종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했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한 달 남짓 지난 후 조광조는 능주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시를 남겼다. 임금 사랑하기를 부모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하기를 집 걱정하듯 했네. 조광조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중종이 그를 신임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조광조는 배신당한 것일까? 그는 끝까지 중종을 믿었고 중종을 위해 개혁을 추진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왕을 위한 것이었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중종이 본 것은 달랐다. 중종이 본 것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붙이며 자신을 압박하고 결국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릴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조광조는 충성했지만 중종은 두려웠다. 그리고 두려움은 신뢰보다 강했다. 중종은 마침내 왕이 된 것일까? 조광조를 제거함으로써 중종은 자신의 권위를 지켰다. 자신을 압박하던 세력을 제거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던 존재를 없애으며 다시 조정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종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를 잃었고 개혁의 꿈도 함께 묻어버렸으며 명군이 되겠다는 이상도 포기했다. 중종의 남은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더 이상 큰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 조정은 안정되었지만 활력은 사라졌다. 중종은 왕으로 남았지만 그가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는 늘 결과만 남기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는 인간의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중종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역사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평안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